안녕하세요, 박찬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서울시 2015년 서울시 9급 기출문제 9급 출제가 되었던 시험 문제 해설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서울시 문제를 풀어본 바로 특징적인 거는요. 일단 첫 번째가 근현대사가 한 8문제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점점 이제 20문제 중에서 근현대사 비중들이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근현대사 공부하는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시 끝나고 나서 지방직 해설 강의도 해드릴 건데, 자,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이요. 이 문제 유형이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자료제 시형이라 그러죠. 자료 또는 사료제 시형 문제. 요게 이제 많다 보니까 읽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나 지방직 같은 시험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빠른 속도로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빨리 키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제 시험, 한국사 시험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시험 뭐죠? 오케이, 바로 한능검 시험 있죠? 한능검. 그래서 서울시나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능검 기출문제나 또는 수능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시면 참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흡사한 스타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번에 2015년 9급 서울시 문제하고 지방직 문제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이 이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한국사 준비하실 때는 한능검 문제나 수능 문제, 특히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요거 꼭 소홀히하지 마시고 꼭 연습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출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해설 강의 할 테니까 분명히 도움 될 거고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품으셔가지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국사 출제 방침에 맞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국사는요 정말 공부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분명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요. 그 주제들을 얼마나 내가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푸는 또 속도도 어떻습니까? 정해진 제한된 시간 안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넉넉한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이. 고로 속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A책형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한글의 밑줄 친 왕이 제의할 때 사실로 옳은 거. 자, 왕 나왔으면은 왕의 업적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1번부터 사료제 시형 문제네요. 왕이 제의할 때 사실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왕이 군사 3만 이끌고 백제에 침입을 해서 백제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에 침입해서 백제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끝났네요. 백제에 침입해서 수도를 뺏겼던 거는 계로왕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때 백제왕 부여경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계로왕이겠구나. 그러면 이 계로왕을 죽이고 수도 함락한 고구려 저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을 얘기하겠다. 요 이야기 딱 잡아내야 되겠네요. 1번 문제는 장수왕 문제네요. 이게 바로 사료를 여러분들 기본 개념하고 사료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기억. 백제가 국호를 남부로 고쳤다. 그럼 시기도 판단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장수왕 몇 세기로 보죠? 5세기로 봅니다. 5세기. 근데 백제가 나라 명칭을 남부로 고친 거는 6세기 성황 때의 사실이니까 틀렸네요. 자, 기억 날리고. 니은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오케이. 427년 5세기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예, 맞고요. 디귿 금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했다. 여러분들 금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다가 연맹의 주도권을 뺏긴 게 누구 때문이었죠? 장수왕 아버지 광개토대왕 때문이잖아요. 그럼 얘는 시기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됐습니까? 리을 신라가 백제와 친선 정책을 추진했다. 그렇죠. 바로 고구려 장수왕 전성기 때 백제 위기가 빠지면서 신라와 동맹 맺었다. 바로 나제 동맹에 대한 언급이니까. 바로 나제 동맹 두 번이 있었죠. 우리 배울 때 우리 기본서 같은데 433년과 493년이고요. 493년은 혼인동맹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5세기 연결되니까 리을 맞는 얘기네요.
자, 디귿은 시기가 안 맞아서 틀렸고요. 기억도 시기가 맞진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일 수밖에 없다. 자, 답은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있다. 이렇게 찾아야죠. 됐죠? 문제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틀은 뭡니까? 백제 침입해서 한성 함락시키면서 백제 왕까지 죽였다. 그 왕은 고구려 장수왕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 결정적인 틀은 바로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게 이 왕의 압도적인 업적이겠다라고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우리한테 누구 물어보는 문제? 오케이, 고구려 장수왕을 묻는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의 정답 니은하고 리을 3번 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 기록유산. 자, 세계 기록유산인데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우리나라 거. 자, 기록유산이에요. 아닌 거 고르랍니다. 이런 문제 바로 무슨 역 테스트예요? 예, 이거 암기력이죠, 이거. 암기력. 자, 난중일기 있습니까? 예, 임진왜란의 기록. 일성록 있습니까? 예, 원래 정조 개인 기록물이었다가 국가 기록으로. 동의보감, 허준, 동의. 자, 광해군 때. 예, 4번 비변사 등록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난중일기, 일성록, 동의보감 말고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 뭐 있어요? 자, 훈민정음 있죠.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있고요. 직지심체요절 있고, 승정원 일기, 고려 대장경 및 경판, 조선 뭐 있습니까? 왕조의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의보감도 있고요. 일성록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있고요. 새마을운동 기록물도 있죠. 그리고 난중일기까지 해서 총 몇 개가 있다?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11개 정도가 있으니까 요거 암기하고 있는지 문제죠. 일종의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은 뭘 주는 거죠? 오케이, 변별력 테스트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성격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요번에 경주의 지역도 나눠가지고 서울시에 지방직에 나왔거든요. 서울시에는 기록유산이 나왔습니다. 어쨌건 공무원 한국사를 출제하는 분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또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백제 부여에 있는 또 문화재들이 요번에 제가 지금 해설 강의하는 오늘 문화유산, 유네스코 또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런 유네스코 기록유산과 문화유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그냥 암기력이죠.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죠. 암기력입니다. 자, 비변사 등록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없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3번 가겠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에 대한 설명. 자, 남북국 시대예요. 남북국 시대. 설명 좀 옳지 않은 겁니다. 남북국이면 어디하고 어디예요? 통일신라하고 발해. 자, 발해는 일본과 교류하며 무역에도 있었다. 예, 왜요? 신라 견제. 발해 무왕은 신라와 연합. 발해 무왕은 신라와 적대관계였습니다. 신라 당과 적대관계가 무왕, 당나라와 친선, 신라와 교류했다. 그러면 문왕 나와야죠. 발해가 신라랑 연합할 수 없습니다. 상황상. 오케이? 왜? 고구려 멸망시켰다라고 봤기 때문에. 2번 틀렸네요. 그리고 무왕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적대예요. 아주 기본입니다. 이건. 3번. 발해는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통해 신라와도 무역했다. 저기 문왕 때 업적이죠. 문왕. 4번. 장보고 청해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했다. 신라 하대 때니까 남북국 시대 맞습니다. 장보고. 828년의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아주 쉬운 문제네요. 자, 3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빠른 속도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문제 결정적인 틀은 여기에요. 왕의 이름은 소다. 왕소. 바로 이 사람이 우리 고려 광종이거든요. 됐습니까? 왕소. 자, 이거 만약에 몰랐다면 또 찾아갑시다. 치세, 정치할 때 초반에는 신하에게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송사, 어떤 재판을 처리하는 데 현명했다. 빈민을 구휼하고 유학을 중히 여기며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줬다. 자, 여기 있네요. 왕인데 노비 조사에서 풀어줬대요. 노비 안검법. 밤낮으로 부진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다. 중반 이후로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고려사 역사에 노비를 풀어주었던 왕소라는 이름 가진 사람은 광종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가도 되고요.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자, 고려 광종이에요. 1번.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실시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귀화 인물이죠. 예, 답 1번입니다.
2번 12목 설치하고 지방간 파견한 건 최승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았던 왕 바로 고려 성종이겠고요. 3번 사심간하고 기인제도 마련한 사람은 태조 왕건이 되겠고요. 4번 승려 신도를 등용하여 점림전용도검 설치한 왕은 바로 고려 말기 공민왕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밖에 안 되겠네요. 아주 기본적인 한국사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쉬운 문제고요. 여러분 어쨌건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하면 그 출발은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알아야 될 걸 확실하게 아는 공부, 확실하게 정치사 중심으로 공부하는 습관, 항상 한국사 고득점의 핵심이겠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백제문화재. 이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아까 2번과 마찬가지로 변별력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정림사지 5층은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재 맞죠? 아주 기본적인 문화사 내용입니다. 법주사 쌍사자석 등은 신라 거예요. 틀렸습니다. 일단 리을이 틀렸고 니은이 맞아요. 자, 날리세요 그러면. 근데 니은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행 같은 건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 출제 어떤 묘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볼 때 상당히 당황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로 준 게 아니거든. 백률사 석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신라 불교 공인할 때 이차도님 들어보셨죠? 이분 순교와 관련된 문화재예요. 지금 경주박물관 볼 수 있는 거. 2층 가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차돈 순교랑 관련이 있으면 어때요? 이건 백제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틀린 거예요. 기억도 틀렸고 리을도 틀렸다.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었어요. 3번. 그러면 디귿은 도대체 뭐냐? 창왕명석 조사리감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 조사리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이 담아놓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이 창왕이라는 게 결정적 힌트입니다. 창왕이 바로 누구냐면 성왕 아들이에요. 성왕의 아드님. 우리 백제 부흥을 위해 힘썼던 성왕의 아들 위덕왕을 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백제 거고요. 니은도 백제께 돼서 백제 문화재 모두 고른 건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되겠으십니까? 자, 그래서 백률사 석당은 누구랑 2차돈 순교와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거죠. 정림사지 부여에 있는 백제 대표적인 석탑 5층. 자, 그다음 창왕 위덕왕의 명석 조사리감 돌로 된 살이 보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래 물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리을은 신라의 아주 유명한 석등입니다. 법주사 쌍사자 석등 속리산에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니은과 디귿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돌로 만든 사리감으로 조사리감이 아니라 사리감에 해야지. 살이 담아놓는 시설물이다. 물품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이것도 결국은 암기력이에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백률사 석당하고 창왕 명석 조사리감. 자,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당.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여러분들 문제 출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재 같은 것도 아는 거 2개 줬는데 정말로 처음 보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여러분들 이 문화재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요 문제에서 서울시가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가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2차돈 순교고요. 이 사리감인데 창왕이 바로 성왕의 아들 위덕왕을 칭한다라는 거 꼭 파악하시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틀려도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면 쥐어짜도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 이 분명히 고득점 할 때 다 맞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균 점수라는 게 있죠. 그 평균 점수와 또 커트라인 점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말 이런 문제가 버겁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좀 제끼시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시험 전략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문화재 암기하는데 상당히 이 힘겨워하는 우리 수험생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럴 때는 너무 여러분들 지나치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 다른 파트들 정복을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문화재 정복하러 가시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은 저한테도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어려웠겠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쥐어짜 가지고 어떻게 꾸역꾸역 끼워 맞추기도 하는데, 그러나 해설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상당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고 2차돈 순교, 그 다음에 창왕명석 조사리감은 바로 백제, 위덕왕,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의 2번이 신라문화재, 3번의 니은 디귿이 백제문화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정말 이 문제는. 와, 진짜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부세, 조세 제도가 되겠죠? 오르는 거. 2원익 나왔으면 끝났어요, 이 문제는. 자, 광해군 때 2원익 나왔으면 대동법입니다. 이건 뭐 원체 유명한 스타일이어서 뭐 이전에 기출문제 연습하셨으면 충분히 봤을 거예요. 자, 박납의 폐단을 통해서 대동법 시행한다. 대동법은 우리 특사물납부를 토지결수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 되겠습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부가기준이 가구에서 토지로 바뀌는 결과를 갖고 왔다. 예, 가구당 특산물에서 토지 1결당 12도로 바뀌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2번이 보고 그냥 바로 답 찾으면 돼요. 이건. 오케이? 아주 쉬운 스타일의 문제. 2번, 양인들이 지던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균역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한국사 공부할 땐 키워드가 있어요. 여긴 키워드가 사람 이름인 거예요. 2번이. 광해군 때 2번이 그럼 대동법. 이번에 지방지구도 이거 나왔거든요. 동일한 스타일입니다. 3번, 연분구등법에 의해 복잡하게 적용되던 전세율을 고정시켰다. 바로 뭡니까? 예, 조선 후기 영정법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답 험손실의 폐단, 즉 관리가 자기 멋대로 풍요를 결정하는 폐단을 줄이려는 제도로 백성들이 여론조사 거쳤다. 바로 세종대왕 때 연분구등법 얘기예요. 연분구등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광해군 때 2번이기 건의로 실시했던 대동법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택당집이 뭔지 몰라도 되고 뭐 어쩌고 뭐 경창 서울에 있는 창고에 수납하게 하고 때로는 관아의 사주인에게 나누어줘 스스로 상공을 교육해 바치겠다. 이로써 문화저축 어쩌고 나왔죠? 다 필요 없어요. 2번이기에서 끝난 거예요. 네. 광해군 때 누구요? 2번이요. 그럼 무조건 대동법이에요. 관청은요 선해청이요. 지방직은 답이 선해청이고요. 여기는 대동법이 특징이에요. 공납의 전세화. 자, 이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한국사 잘하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 내가 답낼 때 필요한 키워딩들을 빨리 찾아내고 키 문장 빨리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결국은 기출문제 연습으로 귀결됩니다. 아시겠죠?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과 관계된 설명을 오는 거죠. 자, 사건입니다. 자, 그럼 사건이면 시기가 잡힐 거고요. 인물이 있을 거고요. 의도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사건은 시기와 인물과 인과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사건은 시기와 대표 인물과 그 다음에 인과관계예요. 자, 그럼 이것도 6번하고 마찬가지로 끝나요.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요. 김효원, 그 다음에 심춘겸, 심이겸 나와서 끝났어요. 우리 조선 역사에서 김효원하고 심이겸, 심춘겸 나오면은 동서분당입니다. 을해분당. 동인과 서인의 붕당으로 나뉘어졌던 분당되었던 붕당 정치 시작이죠. 발음 참 어렵죠. 분당입니다. 붕당 정치 시작. 분당이 곧 붕당의 시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을해 분당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사건은 뭐예요? 동서분당이죠. 동인과 서인의 분당. 세력이 나뉘게 되었다. 누가요? 살인파 세력이 나눠지게 됐다. 자, 언제 시기 따지니까 오케이. 선조입니다. 조선 선조 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외척들의 반발로 이 사건에 관련된 훈구와 살인이 제기됐다. 훈구는 아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미 훈구 세력들의 주도권은 살인으로 넘어왔을 타이밍이거든요. 되겠습니까? 훈구와 살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훈구와 살인이 걸렸던 건 사화죠. 사화. 오케이? 여기서는 훈구 세력이 나오면 안 되죠. 왜? 이미 다 주도권은 살인으로 넘어오고 난 이유니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의겸 쪽이다 라고 나왔으면 바로 서인이에요. 서인. 서인 쪽의 정치 도덕성을 강조한 서경덕 이왕 조식이다. 에헤이. 서경덕 이왕 조식의 문인이 가세한 거는 동인이에요. 김효원 쪽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번은 훈구 때문에 틀렸고요. 2번은 심의겸 쪽이 아니라 김효원 쪽이어야 돼요. 3번 선택지가 어렵습니다. 자,
언뜻 보면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 율곡이와 성원의 문인들은 이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기론에 입각하여 여기까지 다 좋아요. 양쪽을 모두 비판하는 걸 우리가 양비론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양비론? 양비론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성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율곡이 이야기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성원은 확실하게 심의겸 쪽이 맞습니다. 심의겸 쪽. 오케이? 양비론으로 양쪽을 모두 비판한 사람은 누구다? 오케이. 율곡이입니다. 3번은 성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이 사건 이후에 살인을 중심으로 정치 학문적 견해 차이에 따른 붕당 정치가 나타났다. 자, 동서분당은 붕당 정치 시작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으십니까? 요거 3번 선택지 정말 좋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양비론,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한 사람은 율곡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인 쪽에 서경덕, 이황, 조식 문인들, 서인 쪽에 이이와 성원이 맞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양비론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다? 율곡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거 묻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김효은과 심의겸, 심춘검 얘기 딱 보이면 선조 때 동서분당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빨리 잡고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7번. 조선시대 붕당 정치 시작점에 있었던 사실 너무나 좋은 잘 낸 문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8번 갑니다. 다음 밑줄 친 기억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원해 간섭을 받으면서 그에 의존한 고려의 왕권은 충땡 왕들이죠.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중앙 지배층도 개편되었다. 자, 원해 간섭을 받던 시기에 중앙 지배층은 바로 누가 된다. 오케이. 친원파라고 일컬어졌던 우리 권문수족 딱 읽자마자 나와야 되겠네요. 그들은 왕의 측근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잡아 농장 확대하고 양민 백성을 억압하여 노비를 만드는 등 사회 모순을 격화시켰다. 자 보세요. 권문수족이 했던 자기들 파워 이용한 게 요거래요. 농장, 자기 땅 확대하고 대농장 소유, 양민 억압해서 노비 삼았다. 그러니까 억울한 백성이 노비가 됐죠. 자, 요거하고 요거 해결하려고 공민왕이 했던 게 뭡니까? 오케이. 전민 변정 사업이죠. 누구 등용해서? 신돈. 갑니다. 권문수족 문제네요. 기억. 권문수족은 가문의 파워보다 현실적 관직을 통해 정치권을 행사했다. 예. 고위관직 독점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음서를 통해. 맞아요. 2번. 가문의 권위까지 강조한 문벌귀족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고려 전기. 2번. 공민왕은 기억의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렇죠 나왔네. 공민왕 신돈 등용해서. 예, 맞아요. 3번. 기억. 권문수족은 사원 세력의 대표인 신돈과 연대. 에헤이. 여러분. 신돈과 연대가 말이 됩니까? 신돈은 권문수족을 억압하려고 했던 대립구조인데요. 틀렸잖아요. 됐습니까? 3번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4번. 기억에는 종래 문벌귀족 가문, 무신정권에 등장한 가문, 원가의 관계 성장한 가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고려 후기 때 권문수족 딱 지정해준 왕이 누구죠? 충선왕이지. 누대공신 재상지종.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으로 딱 정해진 가문으로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신돈하고 어떻게 연대합니까? 대립구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사료를 통해서 권문세족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물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시기를 여러분들 고려 후반기 때 상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제도의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되는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국왕한테 올려 결재받게 했다. 여러분, 육조에서 올라오는 걸 이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간다는 얘기는 이거죠.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하고 반대되는 게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육조 직계제.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의정부 서사제가 나와야 되고요. 의정부 서사제 포인트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변이 없는 한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문장이 나와 있으면 정답일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4번 있잖아요. 세종대왕 때 정답이에요. 쉽죠? 알면 정말 쉬워요. 정말 지나치게 막 당황스럽고 어려운 문제 아닌 이상 한국사 문제들은 정말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자, 1번.
이 제도 시행으로 국왕이 재상들을 직접 통솔할 수 있게 된 왕권 강화. 왕권 강화가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 강화는 육조 직계제. 의정부 무시해버리고 왕의 육조를 다이렉트로 관리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2번 무력으로 집권한 태종. 왕자의 난 계유정난이죠. 이 제도를 이용했다. 태종과 세조가 이용한 육조 직계제입니다. 틀렸고요. 육조 직계제예요. 틀렸어요. 반대되는 거. 3번 민본 정치를 추구한 정도전은 이 제도를 피자. 정도전은요 재상 중심 정치이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를 강조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도전이 이 제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조 직계제는 국왕권 강화예요. 정도전은 재상 중심 정치지 왕권 강화 아닙니다. 그게 틀렸어요. 답 4번이에요.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예. 그래서 우리 기본서 보면요. 육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 딱 대비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왕권 강화냐? 왕권과 신권의 조화냐? 딱 그 성격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밖에 안 되겠고요.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과 직접 관련된 천주교 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16일 오전 순교자 124의 시복 미사에 앞서 한국 최대 순교 성지이자 이번에 시복될 124의 복좌 중 가장 많은 27위가 순교한 서서문 성지를 참배했다. 이것은 뭐 어쩌고 나라가 아이고야. 황사형 백서로 알려진 황사연도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여러분 황사형이 결정적 힌트가 되겠네요. 바로 신유박해가 되겠죠. 신유박해 바로 우리 1801년 조선 세도정치 스타트였던 순조 때 바로 순조 때 정조 때 세력들을 누르기 위한 그런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박해로 신의 박해, 신유 박해, 병인 박해 이런 거 열심히 배우거든요. 자 1번 가볼게요. 모친상을 당해 신주를 불태운 게 알려지면서 박해가 일어났다. 이거 누구예요? 예, 윤지충 나와야죠. 윤지충. 우리 정조 때니까 이때가 이제 신해 박해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황사형 신유박해 물으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이것도 암기력이죠. 박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2번 함께 붙잡혀 박해를 받은 정하상은 상제상서를 통해 포교 정당함을 주장했다. 자 요거 2번은 뭐냐면요. 바로 기해박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해박해 혹은 기해사옥. 관계없죠. 신유박해 물어보니까 틀렸습니다. 3번 순조 주기 후 정권을 장악한 노론 벽파가 반대파를 정계에서 제거하려고 박해를 일으켰다. 오케이. 반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천주교 활용했다. 바로 신유박해 핵심입니다. 답은 3번. 4번 대원군 집권기에 발생한 대규모 박해로서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천 명의 희생자. 자 우리 대원군 집권기면 병인 양류의 원인이었던 무슨 박해가 되어야 한다? 예, 병인 박해가 되어야죠. 됐습니까? 천주교 박해를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이 문제도 준비 안 된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도 꼭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는 센스 필요하겠다라는 거. 결국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은 꼼꼼한 암기력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문제는. 아시겠죠? 주제별로 좀 어렵게 느낀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들은 꼭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가지고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요행이 통하지 않습니다. 합격하려면. 자 그래서 답은 3번 답이 되겠네요. 신유박해 얘기니까. 여러분들 나 아무데나 밑줄 안 걷죠. 이름에 딱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결정적인 힌트들이 분명히 살았으면 쉬거든요. 한국사는. 그거 잊지 마시고요.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기록된 사서예요. 사서. 역사책이네요. 옳은 설명으로 옳은 거. 어이구. 이거 단군 건국 이야기네요. 이거 처음으로 수록된 책 뭐예요? 그렇죠. 삼국유사 나와야죠. 자, 그럼 삼국유사 1번. 왕력, 기흥법, 탑상, 와, 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이에요. 삼국유사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서술됐다라는 거. 자, 그럼 모르겠다. 2번. 김부식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편찬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 자, 이거 두 개 뭡니까? 예. 삼국사기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돼요. 4번. 삼국에서 고려까지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했다. 바로 각훈의 해동고승전 아닙니까? 자,
그러면 2, 3, 4번이 다 날아가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 아 그럼 앞으로 시험 연습하는 분들은 아, 삼국유사가 이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 건져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스타일 보십시오. 이것도 모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이 단군의 건국이야기에 최초로 수록된 책이 삼국유사라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스님 고려 후반기 되겠죠. 충렬왕 때. 그리고 삼국유사의 서술적 특징까지를 요구하는 건데 만약에 1번을 모르겠다면 나머지에서 확실하게 삼국유사가 아닌 책들의 특징을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닌 거예요. 왜요? 나머지 선택지를 아닌 걸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난이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사 문제를.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1번. 앞으로 준비하는 분들 꼭 확인해 주세요. 1번. 자, 좋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자의 저술에 대한 설명 좀 오는 거죠. 조선후기 실학자예요. 조선후기 실학자. 우리 중농학파, 중상학파 쫙 나와야 되겠죠? 이 문제가 근데 상당히 좀 포인트가 있는 게 이게 1번이 확실히 답은 아니긴 해요. 이 답 이익의 과구록 얘기가 맞긴 합니다. 근데 유영원의 반개수록은 백과사전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틀렸는데 이게 백과사전 성격을 지녔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조금 끝나고 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아마 분명히 이 문제 이의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계신 분들은 이의 제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영원의 반개수록은 백과사전이다. 그럼 확실하게 틀린 게 맞아요. 근데 분명히 이 정치개혁서이기 때문에 이 유영원의 생각을 담은 정치개혁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서술들이 분명히 백과사전식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학설적으로도 이거는 백과사전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이대면 또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마 지금 이 해설 강의는 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영원이라는 분의 이 반개수록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백과사전은 아니에요. 백과사전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백과사전식 성격이다 라고 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백과사전식 성격을 백과사전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일단 1번은 틀린 게 맞아요. 아시겠죠?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번의 이익의 과구록은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개혁에 대해 제시했다 맞습니다. 콩 씹으면서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3번. 박지원은 청해 갔던 기행문 연기에 열알기라 그래야죠. 연기는 홍대영이 쓴 거예요. 홍대영. 박지원이 쓴 거는 열알기라고 해야죠. 열알기. 자, 틀렸고요. 3번도 틀렸고요. 4번. 안종복은요.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게 안종복은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한 동사강목을 편찬했다? 아니에요. 동사강목은 통사예요. 통사. 통사는 우리나라 역사 전반을 서술했다는 얘기 조선시대 딱 찍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조선시대 역사서를 조선시대를 딱 역사를 기술했다 그러면 연려실 기술한 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경익의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4번도 확실하게 틀렸어요. 동사강목은 조선시대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조선시대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통사입니다. 통사. 이전 옛날부터 쭉 흐름 있게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틀렸어요. 3, 4번은 확실하게 틀렸는데 2번은 또 확실하게 맞았고요. 1번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근데 어쨌건 이 문제 가담안에서 2번으로 줬다는 얘기는 반개수록은 백과사전이 아니다에 주목해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변이 없는 한 그냥 2번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개수록 확실하게 백과사전은 아니거든요. 근데 백과사전의 성격이다라는 이 문장이 좀 애매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문장은 웬만하면 좀 안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 정답은 확실하게 오는 건 2번이에요. 1번은 좀 애매하긴 한데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그래서 1번이 아니라 2번을 답으로 줬다. 이렇게 체킹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답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끝나고 나서 애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번에 또 답하신 분들은 또
인생이 걸린 시험 아닙니까? 또 되게 애매하실 수도 있을 건데 확실한 건 백과사전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그거 말씀드리고요. 1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는 거죠. 순서대로. 아이고, 순서 배치하는 전형적인 한국사 문제 되겠네요. 이게 분필이 이렇게 안 써진 이게.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분필 좀 하나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발생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기억. 1번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보호 및 감독의 권리 인정받았다. 1번이 러시아한테 인정받은 뭐였어요? 오케이. 아, 이거 국권 침탈 과정 문제구나. 바로 포츠모스 조약이죠. 자, 니은. 미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구나. 아, 됐네 이거. 여기까지 찾았으면 여러분들 딱 냄새 맡아야죠. 아, 그럼 만약에 영일동맹이랑 을사늑약 나오면 순서 끝났죠. 왜요?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 을사늑약. 1905년 7, 8, 9, 11월 달이에요. 9월 달이죠. 7월 달이에요. 일본은 한국에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 설치했다. 을사늑약. 얘가 제일 뒤겠네. 11월 달. 1905년. 그다음 영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이익을,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 아이고, 2차 영일동맹 끝났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몇 년도 몇 월 때까지 암기할 필요 굳이 없습니다. 그냥 순서예요. 우리가 배우는 순서. 예입니다. 니, 리, 기, 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아주 기본적인 국권 침탈 과정 초반부의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보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고득점 가는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14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만주지계 독립군과 각처에 산재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아이고 충칭해서 이 단체 창설했다. 여러분, 임시정부 충칭, 한국독립당 재창당,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 건국강령 선언이죠. 41년도 건국강령 발표. 자, 그중에서 만주지역의 독립군과 무장투쟁 세력을 모아서 충칭해서 만든 단체 하나 딱 나오겠네요. 아하, 광복군이겠구나. 1940년. 그러면 출제 포인트 알려드릴까요? 우리 시험 내시는 분들은 한국광복군하고 헷갈릴 때 조선의용대나 이 조선의용대가 개편된 나중에 조선의용군 여기랑 헷갈리게 하거든요. 전형적인 문제예요. 1번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를 통합하여 군사력 증강했다. 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언제 투입되죠? 들어오죠? 1942년입니다. 예, 여기 안 들어간 세력이 화북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조선독립동맹 산하에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2번 초기에는 중국 군사위원회 지휘 간섭받았다. 예, 맞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3번 중국 화북전선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팔로군하고 연합작전 전개한 건 조선의용군이에요. 얘가 조선의용군이네. 예, 조선의용군. 얘도 1942년이거든요. 자, 김원봉이 이끄는 의용대가 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 화북 지역에서 이런 작업한 건 조선의용군입니다. 나중에 북한 인민군으로 들어가는 건데 답은 3번이네요. 왜? 옳지 않은 거. 한국광복군하고 관계없는 건 3번이네요. 왜? 조선의용군 얘기니까. 오케이? 독립군부대 특집. 4번 중국 주둔 미국 전략정보부 OSS와 합작하여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예. 왜요? 일본이 원자폭탄 2발 맞고 항복을 해가지고 실현되지 못했다. 상당히 안타까웠던 사건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 답은 3번이에요. 왜? 이 단체는 한국광복군이고요. 충칭이 결정적인 투고 독립세력들, 무장독립세력 모았다는 거. 그리고 한국광복군하고 항상 헷갈리게 하는 건 조선의용대와 의용군입니다. 이건 하나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답은 3번 되겠고요. 나머지는 한국광복군 다 맞는 얘기예요. 자, 15번 갑니다. 다음 기억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 문제도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에서 신치훈님이나 박은식님 말고 정인보나 문일평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신치훈님, 박은식님 말고도 조금 디테일하게 정인보와 문일평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메시지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인물이에요. 사람. 기억은 조선시대 민중을 위해서 노력한 정치가들과 혁명가들을 드러내고 세종과 실학자들의 민족장, 민중장, 실용장을 높이 평가하는 사론을 발표하여 일반 국민의 역사 의식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바로 조선학연구라고 합니다. 이거. 또한 국제관계에서 실리적 감각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자, 이러한 시각에서 결정타 나왔네. 이거 요 대미관계 50년사 나왔죠. 이거 딱 나오면은 이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일평. 누구요? 이분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틈입니다. 조선학 연구하고 대미관계 50년사 나왔으면 그냥 문일평이에요. 앞으로 준비하는 분들 꼭 같이 알아두세요. 신치호 박은식님만 너무 공부하시지 말고 정인보 문일평님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1930년대 조선학운동 주도했다. 답 여기 있네요. 조선학운동. 여기 있잖아요. 세종과 실학자들의 민족지향, 민중장, 실용장을 높이 평가하는 사론을 발표하여 일반 국민의 역사의식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여기까지 얘기가 조선학 연구에 대한 얘기다. 됐습니까? 2번 진단학회 누구예요? 이병도 손진태 나와야죠. 딱 보자마자 나와야죠. 성함, 이름. 3번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했다. 누굽니까? 오케이. 백남은 사회경제사학. 4번 우리의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고 나왔잖아요. 박은식 님이죠. 한국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님 얘기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 문제도 모르고 들어갔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거로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민족주의사 공부하실 때 박은식 님, 신채호 님 중심으로 하는 거 좋은데요. 나머지 분들 업적도 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매우 당황스러워요. 아시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자, 15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옳은 거. 16번 갑니다. 다음 기억의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기억이 뭔가 한번 봐볼까요? 1번은 191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 1910년대 이후 일본의 공업화로 농민들이 도시에 몰렸다. 이촌양도. 아이고야. 식량 조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끝났네요. 1910년대 이후로 진행된 일본의 공업화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졌다. 어디서 식량을 커버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 늘려가지고 커버하겠다. 이 얘기네요. 산미증식계획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이는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 어쩌고저쩌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었을 거고 실상은 지네들 식량 빼가기 프로젝트. 바로 산미증식계획 되겠습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거예요. 쌀 생산의 증가보다 수출량 증가가 두드렸다. 자, 요거 30%대, 요거 420%대. 예, 맞아요. 2번 만주로부터 조수, 수콩 등의 잡곡 수입에 우리나라 사람들 먹어야 될 게 있으니 먹어야 되니까. 예. 한국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량 부족 사태. 예.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만주나 연해주 위주. 맞습니다. 4번 틀렸네요. 어디 틀렸어요?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소작농들이 자작농으로 바뀌어갔던 결과를 갖고 오는 건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 얘기예요. 토지조사 사업이랑 산미증식계획은요.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은 거의 다 뭘로 전락한다? 예, 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차라리. 그거 틀린 거예요. 전혀 산미증식계획의 결과하고 맞지 않는 선택지 몇 번에 있다? 예, 4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법입니다. 항상 분명한 진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자, 산미증식계획 4번 관계였고요. 자, 17번. 밑줄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거.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척 애석 슬픈 일이다. 내 친구 중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는 어쩌다 조선의 최고의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그처럼 큰 잘못을 저지른지 애석하다고 했다. 여러분 조선의 최고 수재들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세력이 일본에게 이용당했답니다. 진실로 일본인이 조선의 운명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했겠는가? 우리가 만약 국가적 발전에 기미를 보였다면 일본인들은 백방으로 방해할 것이 자명한데 어찌 그들을 원조했겠는가? 조선의 젊은 수재들이 조선의 최고 수재들이 일본에게 이용당했다? 그들을 원조했게 도와줬겠는가? 자, 그리고 한국 통삼은 박은식 님이죠. 이 문제도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근데 뭘까라고 했는데 선택지 보니까 토지 평균 분작 실현한다?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이래요.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토지 평균 분자? 잠깐 이거 언제 했지? 예, 동학농민운동 패전개혁안에 수정이 됐고요. 러시아와 비밀협약은 어떻습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한 고종이 추진했던 사건이고요. 보부상단체 해상공업 혁파, 갑신정면 14개조 개혁정강. 어이구, 의정부 6조에 불필요한 간청 없앤다. 자, 요거 두 가지 14개조 개혁정강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박은식 님이 한국통사에서 갑신정변을 설명했던 걸 몰랐다라면 차라리 역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동학농민운동 조러비밀협약이에요. 1885년입니다. 갑신정변 1884년이에요. 연도가 안 맞아버려요. 갑신정변 이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갑신정변 어떤 세력이 러시아랑 비밀협약은 세력이 아니라 왕이 직접 한 거예요. 고종이. 그러니까 그들이 아닌 거죠. 여기선 틀린 거예요. 이건 농민들이 돼야 되고 이건 고종 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뭐가 된다? 오케이. 갑신정변이 일으켰던 급진개혁파의 14개조 개혁정강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해설 강의할 때 박은식 님이 한국통사에서 갑신정변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 하나 더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해요. 사료 딱 떴을 때 모르겠으면 뭐 해라? 예, 바로 선택지 보고 한번 움직여 보시라 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에서부터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을미개혁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개혁안이 뭔지 암기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읽었는데 이게 뭔지 몰랐으면 근현대사 공부가 좀 부족한 거야지.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박은식 님이 한국통사에서 갑신정변 서술한 거 몰랐다라면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니까 조선의 최고 수재들 당시 급진개혁파 일본에게 이용당했다. 갑신정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정답으로 가는 논리를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특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빨리 잡아내는 게 실력이에요. 나왔을 때 그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14개조 개혁정강, 패전개혁안, 가보 1, 2차 개혁안, 을미개혁안 암기돼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 쫙 하고 펼쳐진 사건들을 명확하게 상황에 맞춰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 되겠고요. 18번 갑니다. 자, 발생 시기 순서로 나열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사건. 너무 쉽네요. 자, 을미사변 1895, 아간파천 1896 2월달. 자, 그 다음 대한제국 수립 1897년 10월달. 여러분 여기 딱 들어갈 만한 건 독립협회예요. 끝났어요. 단발령은 어디? 여기 들어가요. 여기. 을미사변 그 을미기역에서. 홍범 14전은 가보 2차 아닙니까? 가보 2차. 가보 2차면 을미사변보다도 전에 가야죠. 자, 그 다음 춘생무 사건이야. 아간파천 직전이죠. 이게 실패해가지고 러시아 공사나 아간파천이 다시 시도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답은 독립협회 1896년도 7월달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19번 갈게요. 다음 원칙을 발표한 기구가 내세운 주장으로 오는 거 자 볼게요. 조선의 좌우합작이 나왔고요. 쭉 보면서 아이고 좌우합작의 7원칙 나왔으면 끝났네요. 바로 1946년도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후에 결성되었던 무슨 합작위원회? 예, 좌우합작위원회. 자, 대표 인물은 여운형하고 김규식, 안지용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좌우합작위원회 이 7원칙을 알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좌우합작위원회 7원칙이에요. 미외 외국군대 철수하라 이런 거 없어요. 외국군대 철수하라는 얘기 나오면 차라리 48년도 4월달에 남북협상이라는 게 나와야지. 미소공동회의 속계 7원칙 분석하면 기본적인 자료 안에 다 있습니다. 3번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 여러분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좌익 세력이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뭡니까? 오케이, 북한에서 했던 정책이죠. 토지개혁. 그러니까 관계없고요. 유엔 감시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는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결정사항이에요. 됐습니까? 우리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을 때 정답은 2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소 공동회 빨리 다시 열어. 그리고 열린 게 2차 미소 공동회네. 결렬.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복 직후의 역사적인 상황, 특히
좌우합작위원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저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서 일로 가서 이렇게 찾아냈죠. 예,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한국사 실력이고요. 그게 여러분들 정답 찾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좌우합작위원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빨리 다시 열어라 라는 이야기. 자,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서울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학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입니다. 선거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총유권자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어놓는다. 사전투표네요. 자, 그 다음에 3인조, 5인조, 9인조 묶어서 그 다음에 완장부대 공포 분위기하고 야당 참관인 적당구실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웬만한 기본서 보시면요. 이게 요때예요. 3.15 부정선거 때예요. 이 3.15 부정선거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1960년에 있었던 일이고 얘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자, 잘 보세요. 이기붕하고 이승만 먼저 써야지. 죄송합니다. 자, 이승만하고 이기붕이 자유당의 세트였고요.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이 반대 세력인 민주당이 조병옥하고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의 이 사람으로 결정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 문제 3번이 맞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죽어 돌아가셨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로 쏠렸어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당선된 거예요. 거의. 왜? 상대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장면 쪽으로 표가 가려고 하니까 자유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기붕 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3.15 부정선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3번이 맞는 거예요. 3번이 왜 맞지? 여러분들 많은데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아시겠습니까? 자, 갈게요. 3.15 부정선거입니다. 4.19 혁명 발발의 중요한 계기.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원인이에요. 맞아요. 2번,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 실시했다. 아니에요. 장면 정부가 아니라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 났고요.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해요. 그리고 생긴 게 허정과도정부에서 헌법 개정하고 재선거합니다. 그리고 장면 내각 가는 거예요. 장면 정부가 아니라 허정과도정부에서 재선거했다 그래야 돼요. 이거 정말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허정과도정부가 나와야 돼요. 장면 정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거 2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 장면 정부에서 재선거한 게 아니고요. 허정과도 정부에서 재선거해가지고 장면 정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상황상. 정말 디테일 죽이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문제. 3번.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왜? 상대편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 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다. 라는 거. 마지막.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자,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바로 4.19 혁명을 얘기하고요.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라고 발표하고 계엄령 수포하고 총까지 쏘면서 과잉 진압을 해. 그러면서 결국 대학교 수단의 시국선언 나오면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 틀렸다. 장면 정부 아니에요. 절대 재선거는 허정과도 정부 때 정확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가 안 될 때는 상황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서울시 9급 서울시 6월 13일 날 치러진 서울시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전체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난이도가 쉽진 않았고요. 자, 특히 어려웠던 문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요번에 서울시에서 난이도가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죠. 2번 유네스코 기록유산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백제 문화재 물어봤던 문제. 그 다음에 자 7번 같은 경우는 정답 찾는 건 어려운 일 아닌데 선택지 좋은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려웠던 문제 이제 20번. 요 세 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즉 커트라인 결정할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제시한 게 쉬웠던 분들도 계실 건데 그래도 제가 나름 해설 강의 또 진행하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문제를 한번 보겠고요. 특히 요 두 문제는 암기력 때문에 암기력을 괴로워하는 분들, 암기력이 버거운 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거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상황입니다. 상황. 당시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결국은 한국사 고득점 하려면 암기력하고 상황 파악 능력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결정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메가북스에서 진행하는 우리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 강의. 저는 이제 지방직하고 경찰 3차 남았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올해 해설 강의도 이제 한 2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바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바로 지방직 해설 강의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지방직까지 꼭 여러분들 어떤 직종을 준비하든 한국사는요 한능검 타직종 기출문제 요거는 꼭 풀어보실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요번 서울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시험 봐야 될 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고득점 하려면 상당히 꼼꼼함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 파트입니다. 서울시 한국사. 그거 꼭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지방직에서 이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